그날 테헤란의 하늘은 더없이 맑았지만 내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2026년 2월 28일, 그 날짜는 마치 뜨거운 낙인처럼 내 커리어의 치욕스러운 기록으로 깊이 새겨졌다. 테헤란 시각 오전 9시 45분. 당시 나는 두바이에 있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인간의 야망과 부를 상징하는 부르즈 할리파가 솟아 있었고, 사무실 안 수십 개의 모니터에서는 중동 각지에서 흘러드는 데이터들이 번쩍였다. 공기 중에는 에스프레소와 아드레날린이 뒤섞인 냄새가 진동했다. 내 이름은 천위. 지난 15년간 나는 여러 국부펀드와 정부기관에 국방 조달 및 지정학적 위험 분석을 제공하는 일을 해왔다. 내 고객들은 애국심 넘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내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미사일이 실제로 굉음을 내며 날아올 때 과연 어떤 시스템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언제나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성을 자랑스러워했고 깃발이 아닌 숫자를 신봉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 숫자는 내게 가장 혹독한 일침을 가했다. 모니터에서 이란 방공망을 나타내는 데이터 노드들은 불과 몇 초 만에 활기 넘치던 녹색에서 죽음 같은 회색으로 변했다. 경보도 없었고 발사 신호도 없었으며 어떤 형태의 유효한 저항도 없었다. 그 직후 펜타곤과 텔아비브의 비공식 채널에서 파편화된 정보들이 정보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믿을 수 없는 그림을 그려냈다. F-35의 유령 같은 그림자를 포함한 200대 이상의 공중 전력,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저고도 침투,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치명적인 전자전이 거대한 그물처럼 이란의 수도를 순식간에 뒤덮었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수준의 다차원적인 일방적인 현대전쟁의 예행 연습이었다. 그리고 수천억 위안을 쏟아붓고 큰 기대를 걸었던 이란의 중국산 YLC-8B 레이더와 HQ-9B 훔치-9B 미사일 시스템은, 즉 지역 거부의 날카로운 검, 접근 저지의 견고한 방패로 선전되었던 그 방어체계는 침묵했다. 반응이 늦었던 것도 아니었고 요격에 실패한 것도 아니었다. 완벽하고 숨 막히는 침묵이었다. 첫 공격에서 그들은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조차 발사하지 못했다. 단 하나도. 최종 전황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나는 피가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었다. 요격률 0%, 제로. 이 숫자는 마치 블랙홀처럼 성능 매개 변수나 기술 지표에 대한 모든 논쟁을 집어삼켰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국방체계의 완전한 죽음을 냉혹하게 선고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이 숫자와 함께 도착한 사망자 명단이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국방부 장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 전체가 정밀한 외과 수술식 타격으로 집단 제거되었다. 나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얹었지만 단 한 글자도 쳐낼 수 없었다. 충격과 수치심, 그리고 깊은 한기가 뒤섞인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수치스러웠다. 불과 몇 달 전 내가 고객들에게 제출한 평가 보고서에서 HQ-9B 시스템을 높은 가성비를 가진 잠재적 대안으로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눈에 띄는 공개 데이터를 인용하고 그 기술의 계보를 분석했으며 심지어 이 시스템이 중동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바꿀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예측하기까지 했다. 내 분석, 내 판단,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전문성은 테헤란 상공에 그 침묵했던 몇 분 동안 산산조각 났다. 나는 현실의 전장 앞에서 내가 과거에 의존했던 종이 위 데이터들이 그저 화려하지만 연약한 휴지 조각에 불과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이야기는 누가 더 시끄러운 광고를 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에 관한 것이다. 테헤란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한 후 당신과 나,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과신했던 관찰자들이 결국 무엇을 강제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과정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테헤란의 비극이 발생하기 전 이란이 중국의 방공 시스템을 선택한 것은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사숙고 끝에 내린 전략적 선택이었다. 나는 아직도 2025년 하반기 이란 대표단이 베이징에 자주 나타났을 때 업계 전체가 잠재적인 막대한 거래에 대해 떠들썩했던 것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지정학적인 큰 도박이었다. 이 도박의 배경은 2025년 6월 12일 전쟁으로 불린 단기 충돌에서 시작되었다. 그 충돌에서 당시 이란이 보유했던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 공습에 맞서면서 거대한 취약점을 드러냈다. S-300 시스템은 첨단이었지만 복잡한 전자전 환경에서는 반응 체인과 대전자전 능력이 역부족으로 보였다. 방어선은 찢어졌고 중요한 군사시설은 큰 타격을 입었다. 그 12일은 이란군에게 고통스러운 각성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러시아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국가의 영공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이 전략적 공백기에 중국이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들고 전면에 나섰다. 그들이 제공한 것은 HQ-9B 미사일과 YLC-8B 레이더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 방어라는 이름의 완전한 약속 한 세트였다. 내가 그때 받았던 선전 책자와 기술 브리핑은 지금까지도 내 서류 캐비닛에 잠겨 있다. 그 안에 단어 하나하나가 힘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YLC-8B형 대스텔스 레이더는 첨단 미터파유 HF 대역을 사용하여 250km 밖에서 F-22, F-35 등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F-35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아왔던 이란에게 이 문구는 적의 에이스를 제압할 열쇠를 찾았다는 말과 거의 같았다. 250km, 이것은 거대한 조기 경보 심도를 의미했고 수동 방어에서 능동 요격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의미했다. HQ-9B 미사일 시스템은 최대 100개의 공중 목표를 동시에 추적 및 처리하며 그중 가장 위협적인 목표를 우선적으로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강도 포화 공격 속에서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렸다. 다방향, 다중 공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에게 이러한 다중 목표 처리 능력은 생존의 핵심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이 이 두 시스템을 심층적으로 통합하고 중국의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에 연동시키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란이 GPS-와 독립된 자체적으로 통제 가능한 정밀 유도 및 위치 확인 체계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전략적 자주권의 보장이었다. GPS 신호가 언제든 끊길 수 있는 세상에서 이 약속의 무게는 말할 것도 없었다. 이 거래의 지불 방식 또한 매우 유연했다. 일부 대금은 석유로 결제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당시 엄격한 금융 제재를 받던 이란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는 가뭄의 단비였다. 수천억 위안의 투자는 이란에게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들은 신흥 초강대국으로서 중국의 기술적 신뢰성과 국력이라는 보증서에 베팅했다. 그들은 러시아 기술이 피로를 드러낸 후 중국이 그 권력 공백을 메우고 서방에 맞설 만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내 마음속 저울도 실제로 기울어졌다. 분석가로서 의심을 유지하는 것이 내 일이었지만 나 역시 거대한 서사의 영향을 받는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나는 중국 국방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보았고 SF 영화 같은 외형과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는 신형 무기들을 보면서 내심 은밀한 기대를 품었다. 비서국원의 힘이 부상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기술 독점을 깰 수 있기를 바랐다. 내 보고서에는 실전 검증 부족이라는 경고 조항을 남겨두었지만 글자 사이사이에는 높은 가성비, 효과적인 대안에 대한 인정이 숨겨지지 않았다. 나와 많은 동료들은 서방 최고급 시스템에 뒤지지 않는다는 서면 약속에 설득당했다. 우리 모두는 이란이 당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구매한 것은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난공불락이라는 꿈이었고 영공 주권은 침해될 수 없다는 엄숙한 약속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데이터와 약속으로 구축된 이 아름다운 꿈이 전쟁의 첫 번째 실제 접촉에서 유리처럼 그토록 철저하고 단호하게 부서질 줄은 테헤란의 비극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를 넘어선 신뢰의 붕괴였다. 그리고 이 붕괴의 근원은 흠잡을 데 없어 보이던 그 약속들 속에 묻혀 있었다. 2026년 2월 28일 오전 9시경 불길한 첫 전자파가 테헤란 상공을 가로지르자 광고와 전장의 잔혹한 충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공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자전을 선행시킨
정교하게 계획된 체계 파괴전이었다. 미군은 이를 에픽 퓨리라고 내부 작전명으로 명명했고 이스라엘 방위군의 작전명은 더 직접적이었다. 로어링 라이언. 이 두 이름은 이 작전의 본질을 정확히 요약했다. 천둥 같은 위력으로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는. 내 모니터에 나타난 YLC 8B 레이더 기지를 나타내는 데이터 스트림이 가장 먼저 이상을 보였다. 정상적인 전투 준비 상태라면 이 데이터는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스캔 파형을 보여야 했다. 그러나 그 순간 파형은 죽어가는 심장이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듯 격렬하고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몇 초 만에 데이터 스트림은 혼란스러운 눈보라처럼 변하더니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것은 장비 고장이 아니었다. 전형적인 고강도 제압 전자 교란이었다. 나중에 우리가 여러 정보들을 짜맞춰 파악한 상황은 이랬다. 미군의 E-A-18집 그라울러 전자정의가 F-35 편대의 엄호 아래 극한거리까지 전진하여 YLC 8B 레이더의 작동 주파수 대역에 정밀한 차단 및 기만 교란을 가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마치 고도로 숙련된 해커 집단처럼 무력으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이란 방공 시스템의 뇌와 눈을 직접적으로 마비시켰다. YLC-8B가 선전하던 데스텔스 기능은 자기 자신조차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레이더 화면은 텅 비었거나 수백 수천 개의 가짜 목표물로 가득 차 있어 운용자들은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란 방공 시스템 지휘센터는 당시 지옥 같은 혼란과 절망의 현장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조기 경보 출처를 잃었고 전체 방공망은 순식간에 눈먼 자와 귀먹은 자가 되어버렸다. HQ-9B 발사, 진지는 목표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차가운 강철 조각상처럼 무기력하게 운명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짧고 치명적인 몇 분간의 마비 기간 동안 공격은 잇따라 발생했다. 약 30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각기 다른 방향과 궤적으로 해수면을 스치듯 날고 산골짜기를 파고들며 지형을 이용해 엄폐한 후 테헤란시 외곽의 최고 지도부 사무실과 거주 지역을 향해 정밀하게 돌진했다. 이 목표물들의 좌표는 분명 장기간의 정밀한 정보 정찰을 통해 확정되었을 터였다. 아무런 요격도 없었다. 하늘을 가르는 방공 경보도, 긴 꼬리 불꽃을 뿜으며 솟아오르는 요격 미사일도 없었다. 심지어 상징적인 소구경 고사포의 허무한 사격조차 없었다. 그 30발의 미사일은 마치 30개의 정밀한 수술용 칼날처럼 어떠한 마취도 없이 이란 신정체제의 심장을 갈랐다. 폭발의 불꽃과 검은 연기는 테헤란 시민들이 그날 본 첫 번째 전쟁 신호였다. 그러나 이란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전자전 시작부터 미사일이 목표에 명중하기까지 전체 과정은 아마 15분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 15분이 한 국가의 운명을 결정했다. 15시간 후 이란 관영 매체가 극도로 혼란스럽고 비통한 어조로 최고 지도자와 여러 군사 및 정치 고위 관계자들의 순교 소식을 발표했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다. 그러나 사무실에 앉아있던 내가 느낀 것은 뼈저리게 스며드는 한기였다. 나는 전체 과정을 반복해서 되짚어 보았고 내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끔찍한 결론이 점점 더 선명해졌다. 이것은 대등한 대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차원 격하 공격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HQ-9B 미사일이 얼마나 빨리 날아갔는지 사거리가 얼마나 되는지가 아니었다. 문제는 상대방이 당신의 전체 작전 체계를 신경 중추 수준에서 먼저 와해시킨다면 당신의 모든 근육 미사일, 대포이 아무 의미 없게 된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정확하게 명중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근본적으로 발사할 기회조차 없었는가의 문제였다. 상대방에게 단계적으로 제압당한 것이 아니라 게임 시작 첫 순간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채 한 방에 즉사당한 것이었다. 선전 책자에 인쇄되었던 250km 탐지거리, 100개 목표 동시 추적 같은 호언장담들은 그라울러의 강력한 전자교란 앞에서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해 보였다. 실전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모든 선전 책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그 조각들을 이란군 얼굴에 던져버렸다. 그 순간 나는 현대 전쟁의 승패가 이미 단일 무기 플랫폼의 성능 비교를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전체 작전 생태계의 대결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험실과 훈련장에서 성장한 시스템이 전쟁 속에서 단련된 진정한 상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취약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테헤란의 함락은 한 국가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종이 위 데이터는 전투력기라고 믿는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리는 경종과 같았다. 테헤란의 참패는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처럼 내가 속한 업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초기 며칠 동안은 온갖 추측과 음모론이 난무했다. 어떤 이는 이란군 운용 실수라고 했고, 어떤 이는 내부 배신자가 있었다고 했다. 또 어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운이 너무 좋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좋게 평가받던 시스템이 거의 0점에 가까운 방식으로 참담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듯 했다. 그러나 나는 충격 속에서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지난 몇 년간의 자료를 다시 뒤적이기 시작했을 때 더욱 불안한 느낌이 떠올랐다. 나는 테헤란의 붕괴가 단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우려스러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패 패턴의 정점이었다. 내 손가락은 터치패드 위를 미끄러지며 2025년 파키스탄 국방평가 보고서를 불러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가장 친밀한 전략적 동맹국으로서 HQ9 시스템의 가장 초기 해외 사용자 중 하나였다. 그 보고서에서 나는 당시 충분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한 가지 세부 사항을 기록해 두었다. 2025년 인도와의 국경 긴장 대치 상황에서 파키스탄은 후반기에 HQ9 방공 미사일 여단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최전선에서는 조기 경보 및 목표 탐색 임무를 위해 미국제 AN/TPS-77 장거리 레이더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 세부 사항은 당시에는 기존 장비의 충분한 활용, 신구 시스템 적응 기간과 같은 정상적인 운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듯 보였다. 그러나 테헤란 사건과 연결하여 다시 보니 그 이면의 의미는 유난히 눈에 거슬렸다. 이는 중국을 가장 신뢰하는 동맹국조차도 진정으로 전쟁 위협에 직면하고 생사가 걸린 순간에는 복잡한 전자기 환경에서 중국 레이더 시스템의 생존 능력과 신뢰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오래도록 검증된 미국제를 차라리 믿었지 자신들의 목숨을 중국의 데스텔스 기술에 완전히 맡길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실제 행동으로 불신임표를 던진 것이다. 이것은 어떤 공개적인 비판보다도 치명적인 타격이었고 이른바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뒤에 숨겨진 그 연약한 기술적 신뢰를 직접적으로 꿰뚫었다. 다음으로 나는 2026년 1월, 즉 테헤란 사건 한 달 전에 브리핑 자료를 찾아냈다. 장소는 베네수엘라였다. 당시 미 남부사령부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대규모 전자전 훈련을 실시했다. 베네수엘라군이 중국에서 도입한 JY-27A 조기 경보 레이더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하늘의 눈이었다. 그러나 미군 훈련 기간 동안 이 레이더는 여러 차례 신호 이상을 보였고 심지어 장시간 마비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사후 분석에서는 미군 전자전 부대의 원거리 교란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JY-27A 또한 데스텔스를 내세운 주력 제품이었지만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단지 훈련 상황의 전자전 환경에서조차 이미 역부족임을 드러낸 것이다. 파키스탄의 주저함, 베네수엘라의 마비, 거기에 테헤란의 완전한 붕괴까지 이 세 가지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명확하고 실망스러운 패턴을 그려냈다. 그것은 중국이 수출한 첨단 방공 무기들이 그 선전의 핵심 판매 포인트인 강력한 탐지 능력과 대전자전 성능을 서방, 특히 미국의 체계적인 전자전과 실제로 마주했을 때 빠르게 무력화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다는 것이었다. 이 패턴의 공통점은 모두 광고에서는 천하무적이지만 실전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진다는 시나리오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무기의 시장 전략은 항상 더 낮은 가격으로 서방에 준하는 성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판매 포인트로 삼아왔다. 이러한 전략은 평화 시기에는 매우 매력적이었고 예산이 한정적이면서도 첨단 기술을 갈망하는 국가들에게는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러나 실전은 제품 품질을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러한 무기들이 훈련장을 벗어나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적으로 앞서며 예측 불가능한 상대를 실제로 마주했을 때 그들의 성능은 근접함과 동등함 사이에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간극은 평시에는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지만 전시에는 그것이 바로 삶과 죽음의 거리였다. 그 순간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테헤란의 0%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그것은 일련의 작은 문제들, 작은 의구심들, 작은 결함들이 오랫동안 축적된 후 가장 강력한 압력 아래에서 발생한 총체적인 폭발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섬뜩한 뒷맛이 남았다. 나는 내가 과거의 분석 프레임워크의 거대한 맹점이 존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기술 매개 변수 비교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작전 체계의 성숙도와 신뢰성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간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맹점은 내 고객들마저 다음 테헤란으로 만들 뻔했다. 일련의 유사한 실패 사례들이 눈앞에 펼쳐지자 문제는 더 이상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가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의문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문제의 근원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시선을 구체적인 무기 장비에서 그 배후의 국방산업 체계와 군사사상 전체로 돌리기 시작했다. 답은 아마도 그 더 거대한 역사와 전략적 서사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나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방대한 역사자료, 학술 논문, 싱크탱크 보고서를 뒤졌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싶었다. 결국 단순하지만 강력한 하나의 사실이 내 눈앞에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열쇠처럼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주었다. 그 사실은 바로 이것이었다. 1979년에 짧고 피비린내 나는 국경전쟁 이후 중국군은 거의 반세기 동안 진정한 의미의 대규모, 고기술 조건하의 현대전을 한 번도 치러본 적이 없다는 것. 47년, 한 세대가 태어나 은퇴에 가까워질 만큼 긴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중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국방 예산은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으며 무기 장비는 눈부시게 세대 교체를 이뤘다. 제20 전투기, 항공모함, 극초음속 미사일. 이러한 성과는 분명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화려한 하드웨어 뒤에는 피할 수 없는 약점, 즉 경험의 부재가 있었다. 이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은 미국이었다. 걸프전 이후 미군은 거의 전투를 멈추지 않았다. 이라크 사막에서부터 아프가니스탄 산악 지역, 시리아 도시의 폐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실전을 거듭하며 자신들의 작전 이론, 지휘 체계, 무기 장비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켰다. 그들은 모래폭풍 속에서 어떤 광학 조중형이 무력해지는지 알았고 시가전에서 어떤 통신 주파수 대역이 가장 쉽게 교란되는지 알았다. 나아가 공군, 해군, 육군, 우주, 사이버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살상 기계로 통합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피와 목숨으로 얻은 이러한 경험은 어떤 군사훈련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아무리 실감나는 훈련이라도 항상 사전 계획, 규칙, 그리고 청군과 홍군의 구분이 존재한다. 반면 전장은 혼란스럽고 잔혹하며 무수히 많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다. 훈련에서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장에서는 대개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 나는 조지타운 대학교 데니스 와일더 교수의 분석 보고서를 찾아냈는데 그는 보고서에서 연합작전 및 체계대항 능력 면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군에 비해 최소 10년에서 15년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테헤란 사건 전에는 이 판단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너무 보수적인 평가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험의 부족은 일련의 연쇄 반응을 불러왔다. 첫째, 실전 경험을 가진 진정한 고위 지휘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국군 대다수 장성의 이력은 한 보직에서 다른 보직으로의 평범한 전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의 전쟁 지식은 최전선에서의 지휘 경험보다는 책과 군사학교에서 얻은 것이 대부분이다. 최근 지속된 내부 반부패 운동과 정치적 숙청은 이미 희귀한 실전 배경을 가진 장성 집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둘째, 작전 교리 및 훈련 방식의 자기중심적 개발이다. 외부 실전 검증이 없는 상황에서 인민해방군의 훈련과 작전 이론은 상당 부분 자기 참조와 미군에 대한 상상적 모방 속에서 발전해왔다. 그들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며 스스로 결과를 평가한다. 이러한 스스로 스승이 되는 방식은 쉽게 자기 강화의 순환에 빠져들며 훈련장에서는 훌륭해 보이지만 실전에선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많은 겉만 번지르르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경험의 부재는 무기 장비의 설계 철학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현대전의 세례를 겪지 못한 국방산업 체계는 무기를 설계할 때 지면상의 고성능 지표, 즉 더 빠른 속도, 더 긴 사거리, 더 큰 위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그들은 실전에서 훨씬 중요하지만 정량화하기 어려운 품질, 예를 들어 극한 환경에서의 신뢰성, 강력한 전작이 교란 속에서의 안정성, 그리고 다른 작전 단위와의 원활한 협동 능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HQ-9B와 YLC, 8B의 비극은 바로 이러한 설계 철학의 필연적인 산물이었다. 그들은 사격장에서는 훌륭한 성적을 냈을지 모르나 걸프전부터 수십 년간 실전에서 다듬어진 미군의 입체적인 전자전 플러스 정밀 타격 체계를 마주했을 때 마치 한 번도 링에 올라본 적 없는 보디빌딩 챔피언이 산전수전 다 겪은 프로권투 선수를 만난 것과 같았다. 근육만 잔뜩 있을 뿐 첫 라운드에서 상대의 연태 쓰러진 격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것은 단지 중국의 슬픔만이 아니었다. 새치기 방식으로 군사 현대화를 꾀하는 모든 국가의 잠재적 비극이기도 했다. 그들은 기술을 구매하고 장비를 모방할 수는 있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단시간에 복제할 수도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시간, 피, 그리고 전쟁 자체가 축적해온 싸우고 살아남는 법에 대한 무게감 있는 진정한 경험이었다. 근본 원인에 대한 탐구는 중국 군수산업 체계의 거시적 약점에 대해 더 명확한 인식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분석가로서 나는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다. 거시적 전략 분석에서 미시적 기술 해부로 돌아가야 했다. HQ-9B, 이 큰 기대를 모았던 주력 무기 자체에 어떤 선천적이고 구조적인 결함이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HQ-9B에 관한 모든 공개된 기술 자료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고 몇몇 익명의 업계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암호화된 통화를 나눴다. 곧 하나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그 단어는 바로 프랑켄슈타인이었다. 한 베테랑 유럽 무기 시스템 전문가는 전화 통화에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첸 씨, HQ-9B를 보세요. 그것은 유기적으로 처음부터 설계된 시스템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누더기 골렘에 가깝죠. 그 몸에는 너무나도 많은 다른 이들의 그림자가 배어 있어요. 이 단서를 따라가며 나는 HQ-9B의 글이 자랑스럽지 못한 탄생 배경을 발견했다. 그 기술의 근원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소련 해체 직전 중국은 기회를 포착하여 러시아로부터 당시 가장 진보된 S-300 PMU 장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당시 중국 방공 기술에 있어 엄청난 도약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분명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도입한 S-300을 철저히 분해하고 측정하며 역설계를 진행했다. 이 과정은 중국 군수 산업에 수십 년간 이어진 전통적인 기술이었다. HQ-9의 초기 버전은 미사일의 공기역학적 배치부터 수직 발사 시스템, 위상 배열 레이더의 작동 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S-300의 설계를 노골적으로 참고했다. 이것 자체는 그리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이 더 진보된 S-400 시스템의 기술을 접하게 되었고 S-400의 일부 새로운 특성, 예를 들어 더 강력한 탐지 능력과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 등을 HQ-9의 후속, 개량형인 HQ-9B에 통합하려 시도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기술적인 프랑켄슈타인이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그 몸통은 지난 세기 90년대의 S-300이었고 두뇌와 일부 기관은 21세기 S-400을 모방하려 했으며 외형은 새로운 4세대 방공 시스템의 특징을 갖춘 현대적인 무기로 정교하게 포장되었다.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지의 한 기사는 이를 노골적으로 현대적 외투를 입은 30년 묵은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러한 누더기식 봉합은 몇 가지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첫째는 시스템의 통합성과 안정성이다. 성숙한 무기 시스템은 내부의 각 하위 시스템들이 수천, 수만 번의 테스트와 조율을 거쳐야만 정교한 균형을 이룬다. 반면 HQ-9B처럼 이것저것 짜깁기한 산물은 서로 다른 시대와 설계 철학에서 온 기술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어 과연 1 더하기 1은 이보다 크다의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는 큰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다. 사격장의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이러한 불협화음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고강도, 고압력의 실전 환경에서는 사소한 인터페이스 불일치나 데이터 링크 지연조차도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테헤란에서 레이더와 미사일 사이에 교란 시 발생했던 통신 두절은 이러한 선천적인 통합 결함의 발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기술의 무엇인지는 알지만 왜 그런지는 모른다는 점이다. 역설계는 하드웨어의 외형과 기본 기능을 복제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심층적인 설계 사상, 재료 과학, 그리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축적된 경험 데이터를 복제하기는 어렵다. 러시아가 S-300을 설계할 때는 나토의 공습 패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십 년간의 대항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 반면 중국은 모방하고 개량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작전 논문을 쓰는 대신 빈칸 채우기 문제를 푸는 것에 더 가까웠다. 이로 인해 HQ-9B는 일부 단일 지표상으로는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성숙한 시스템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영혼, 즉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의 회복, 탄력성과 응변 능력이 부족했다. 그러므로 문제의 본질은 표절 자체에 있지 않다. 군수 분야에서 상호 참고는 일반적인 일이다. 문제는 원천적인 혁신과 실전 검증이 부족한 이러한 모방과 개량 방식이 그 제품의 성숙도와 신뢰성이 선전에서 말하는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마치 속성으로 무술을 배운 고수 같았다. 기술은 그럴듯하게 배웠지만 내공의 기초가 불안정하여 진정한 내공의 고수를 만나면 한번 싸우자마자 본색이 드러나는 격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나는 HQ-9B 홍보 영상을 다시 보며 아름다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쳐 표적기를 정확히 맞추는 미사일의 모습에 내심 비웃음이 나왔다. 알고 보니 그 번쩍이는 현대적 외피 아래 감춰진 것은 30년 된 여러 차례 성형과 장기이식을 거친 낡은 핵이었다. 그리고 이란, 그리고 다른 많은 잠재적 구매자들은 바로 이 화려한 외피에 현혹되어 피해 대가를 치른 것이었다. 이 발견은 나에게 직접 봐야 믿는다는 말에 대해 전례 없는 회의감을 안겨주었다. HQ-9B의 기술적 신뢰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을 때 더 어둡고 소름 끼치는 가능성이 마치 악령처럼 조용히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 생각은 나에게 육체적인 불쾌감을 안겨주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성능 미달의 차원에서 전략적 배신이라는 심연으로 직접 밀어넣었기 때문이다. 그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다. 중국이 판매한 이 첨단 무기 시스템들이 단지 쓸모없는 것을 넘어 원격으로 제어되거나 감시될 수 있는 백도어가 존재한다면 어떨까? 처음에는 이 생각을 터무니없는 음모론으로 일축하려 했다. 전문 분석가로서 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이런 추측에 대해 항상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일어났던 겉으로는 무관해 보이던 몇몇 사건들이 지금 이 순간 파편처럼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연결되며 불안한 그림을 완성했다. 나는 몇 년 전 한국군에서 불거진 한 가지 추문을 떠올렸다. 그들은 정운의 군사시설에 수백 대의 중국산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시 CTV 타일을 설치했다. 나중에 한국 국가정보원이 조사를 통해 그중 215대의 카메라 데이터가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서버에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한국군의 일거수일투족이 실시간 감시 아래 놓일 수 있었다는 의미였다. 이 사건은 당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으로 분류되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나는 또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한 가지 경고를 떠올렸다. 그들은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인버터를 보안 점검하던 중 장비 내부에 숨겨져 있고 제품 설명서에는 명시되지 않은 무선 통신 모듈을 우연히 발견했다. 이 모듈들은 정상적인 제어 시스템과 독립적으로 원격 명령을 수신할 수 있었다. 보고서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미국 전력망에 퍼져 있는 이 인버터들이 일제히 차단되어 대규모 전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용 카메라와 인버터가 경고였다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군사용 방공 시스템은 어떨까? YLC-8B 레이더와 HQ-9B 시스템, 내부에는 지극히 복잡한 소프트웨어 코드와 데이터 링크 통신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방대한 코드 속에 은밀한 백도어나 긴급 차단 명령을 심어 넣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은 중국의 국가정보보법이었다.
그중 제7조는 어떤 조직과 시민도 법에 따라 국가정보 활동을 지지, 협조 및 협력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다모클레스의 칼처럼 모든 중국 기업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 이는 화웨이, 하이크비전이든 국영 군수기업이든 국가안보부서가 요청할 경우 협력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요소를 연결하니 하나의 끔찍한 논리적 연결, 고리가 형성되었다. 중국 법률은 정부의 모든 기업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제품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중국 기업은 해외로 판매되는 첨단 장비에 그러한 기술적 인터페이스를 남겨둘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중국 방공 시스템을 구매한 한 국가가 어느 시점에서 자국의 이익과 중국의 국가 이익이 충돌할 때 베이징은 그 숨겨진 스위치를 작동시킬까? 테헤란 상공에서 YLC 8B 레이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집단적으로 마비된 것은 정말 기술력 부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안에 인위적인 원격 개입도 포함되어 있었을까? 이 질문에 나는 답이 없고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한 국가가 자국의 방어 체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신뢰를 파괴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성능의 우열을 넘어선 더욱 치명적인 위험이었다. 한 무기 시스템이 단지 성능이 나쁘다면 전쟁에서 병사들의 생명과 국가의 손실을 통해 보완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자체가 잠재적인 트로이 목마라면 당신이 그것에 맡기는 것은 한 전투의 승패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주권과 운명이다.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보호하지 못할 위험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위험까지 안고 있다. 이 생각은 내게 식은땀을 흘리게 했다. 나는 고객에 대한 나의 책임이 단순히 한 무기가 제대로 싸울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나는 특정 국가에서 온 국가안보의 핵심과 관련된 모든 중요 기술 장비에 대해 전례 없는 거의 가오카리만큼의 전략적 회의감을 품게 되었다. 왜냐하면 테헤란의 비극이 나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의 어두운 숲속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종종 공개된 적이 아니라 당신이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당신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동맹이라는 것을. 테헤란의 실패와 중국 무기에 대한 깊은 의심에 사로잡혀 거의 업계 전반의 허무와 절망에 빠져들 때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온 한 전황 보고서가 눈부신 번개처럼 내 마음을 뒤덮은 암울함을 갈랐다. 이 전황 보고서 또한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다. 2026년 2월 28일. 같은 날 테헤란의 방공 시스템이 침묵 속에 죽어갈 때 약 1600km 떨어진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또 다른 전례 없는 규모의 공중 방어전이 격렬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미이스라엘 연합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은 아랍에미리트 내 여러 전략 목표물에 대해 오래전부터 계획된 전례 없는 포화 공격을 감행했다. 데이터는 경악스러웠다. 탄도미사일 174발, 각종 자폭 무인기 689대, 그리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 8발, 총 871개의 공중 위협이 사방에서 각기 다른 고도와 속도로 마치 강철 폭풍처럼 두바이, 아부다비 등 핵심 도시를 향해 돌진했다. 이것은 한 국가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파괴하려는 종말론적 수준의 공격이었다. 그 공격의 밀도와 복잡성은 인류 전쟁사에서조차 극히 드물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이 폭풍에 맞서 사용한 것은 거대하고 겹겹이 방어망을 구축한 방공 네트워크가 아니었다. 우리가 사후에 입수한 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핵심 방어 구역에 배치된 것은 단 2세트의 한국산 청웅-2 중거리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었다. 2세트.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정보가 잘못된 줄 알았다. 겨우 2세트의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거의 900개에 달하는 목표물의 포화 공격에 맞선다고. 이것은 방어라기보다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소리였다. 내 첫 반응은 아랍에미리트는 끝났다였다. 두바이의 그 찬란한 도시 스카이라인, 유명한 관람차 아이인 두바이까지도 불길 속에서 폐허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어서 전달된 전황 보고서는 나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었고 방공작전에 대한 전 세계의 이해마저 뒤흔들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그 요격 작전에서 한국의 청웅-2 시스템은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내놓았다.
총 871개의 공격 목표 중 814개를 성공적으로 요격한 것이다. 총 요격 성공률 93.5%. 더욱 믿기 어려운 것은 분류별 데이터였다. 가장 위협적인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률은 무려 96%에 달했다. 그리고 MSA M블록2의 설계 작전 범위 내에서는 특정 유형의 목표물에 대한 요격이 심지어 완벽한 100%를 기록했다. 이것은 컴퓨터 시뮬레이션도 아니었고 사격장 훈련도 아니었다. 수많은 목격자와 전피의 기록이 있는 현실 세계에서 벌어진 실제 전투였다. 두 세트의 시스템이 극한의 압력 속에서 거의 홀로 한 국가의 하늘을 지켜낸 것이다. 나는 화면 속 숫자들을 응시했다. 테헤란의 0%와 아랍에미리트의 93.5%. 그것들은 나란히 표시되어 있었고 마치 다른 우주에서 온 두 개의 기호 같았지만 2026년 2월 28일이라는 같은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다. 강렬한 대비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거의 내 뇌를 마비시키는 수준이었다. 이것은 대체 어떤 역설인가? 같은 날, 같은 지역에서 기술 수준과 작전 방식이 유사한 적을 상대로 큰 기대를 모았던 두 방공 시스템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천국과 지옥 같은 두 가지 결과를 내놓았다. 하나는 수천억 가치의 투자 위에 지도층이 집단 참수당하는 치욕을 남겼고, 다른 하나는 거의 완벽한 전과 속에서 국제도시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냈다. 그 순간 내가 이전까지 해왔던 모든 분석, 의심, 추론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다. 전장은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권위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 국제 군수 시장에서 오랫동안 이류 플레이어로 여겨졌던 한국은 화려한 광고도 허황된 약속도 아닌 814개의 격추 목표물과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실전 기록으로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증명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지진이 일어났다. 처음의 충격은 이내 경외심이 뒤섞인 어쩔 수 없는 수용으로 빠르게 변모했다. 나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전의 승리가 아니었다. 한 국가 국방산업의 성인식이었다. 한국은 논쟁의 여지 없는 실전 승리로 새로운 방공 강국의 탄생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났다. 군사 세계에서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당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큰 신뢰를 얻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승리는 마치 강력한 강심제처럼 업계 전반에 대한 나의 비관적인 생각에서 나를 끌어냈다. 그것은 효과적인 방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핵심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증명했다. 그리하여 내 머릿속에 더 깊은 질문이 떠올랐다. 왜 한국이었을까? 청웅 2 시스템의 승리는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기술적으로 더 우수해서였을까? 아니면 그 성공의 이면에 우리가 연구할 만한 더 심오한 승리의 철학이 숨어 있었을까? 나는 청웅 2에 관한 모든 자료를 미친 듯이 수집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기술 매개 변수를 넘어 조달 계약, 생산 주기, 군수 지원, 그리고 주요 경쟁자인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과의 비교까지 중요하게 살펴보았다. 나는 한국의 승리가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협상 테이블과 생산 라인에서도 이루어졌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승리였다. 첫째는 가격이었다. 전쟁, 특히 현대전은 소모전이다. 요격 미사일 한 발의 비용은 포화 공격에 직면했을 때 지속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내가 확보할 수 있었던 공개 조달 데이터에 따르면 청웅-2 요격 미사일 한 발의 비용은 약 15억 원, 약 110만 달러 천이었다. 반면 최신형 패트리어트 3 MS 이 요격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55억 원, 약 400만 달러 이상에 달했다. 이는 같은 돈으로 아랍에미리트가 패트리어트 단발 대신 청웅-2를 거의 4발이나 구매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수백 개의 위협 목표물이 쏟아지는 미사일 소나기에 맞설 때 이러한 수적 우위는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황금으로 돌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잔혹한 전쟁 경제학의 원리다. 둘째는 납기 속도와 생산 능력이다. 이는 내가 한국 모델에서 가장 혁명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다. 2026년 2월 28일에 숨막히는 방어전 이후 아랍에미리트의 탄약 비축량은 거의 바닥났다. 그들은 요격 미사일 보충이 절실했다. 만약 그들이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미국 군수산업 복합체의 생산 과정과 까다로운 수출 승인 절차를 고려할 때 새로운 주문이 계약부터 납품까지 통상 4년에서 6년이 걸렸을 것이다. 4년. 그것은 전쟁이 몇 번이나 끝나고도 남을 시간이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 속도는 놀라웠다. 전투가 끝난 지 며칠 만에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C-17 전략 수송기가 한국 대구 공군 기지에 직접 착륙하여 현장에서 새로 생산된 청웅-2 미사일을 싣고 중동으로 곧장 날아갔다. 전체 보충 주기가 놀랍게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한국의 거대하고 효율적인 산업 시스템은 단시간 내에 첨단 무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늘 전쟁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치명적인 매력이었다. 내 보고서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문장이 있었다. 미사일이 이미 당신에게 날아오고 있을 때 4년 뒤에나 납품될 수 있다고 약속하는 무기 시스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문장은 미국 무기 판매 모델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마지막은 기술적인 독창성이었다. 청웅-2는 콜드 런치 기술을 채택하여 미사일이 공중으로 사출된 후 점화된다. 이러한 설계는 발사 차량에 대한 열 손상을 줄여 재장전 속도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미사일이 공중에서 자세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여 360도 전방위 요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는 사방에서 날아드는 포화 공격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동시에 그 레이더와 사격 통제 시스템은 설계 초기부터 드론 타대 공격과 저고도, 저속, 소형 목표물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되었는데 이는 바로 중동 전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위협들이었다. 가격, 속도, 기술.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완벽한 경쟁 논리를 형성했다. 한국인들은 모든 지표에서 패트리어트를 능가하는 용을 잡는 검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만든 것은 딱 알맞은 무기였다. 성능은 충분히 첨단이어서 대부분의 현실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고 가격은 충분히 저렴하여 대규모로 배치하고 소모전을 감당할 수 있으며 생산 속도는 충분히 빨라 전시의 긴급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무기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산업 철학과 전쟁 이해의 승리였다. 미국은 비싸고 완벽하지만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는 예술품을 제공했다. 중국은 저렴하고 겉보기에 첨단인 듯하지만 품질이 의심스러운 모조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언제든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공산품을 제공했다. 평화 시기에는 사람들이 예술품을 조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쟁 시기에는 모두가 손에 있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도구를 필요로 한다. 한국은 바로 이 아픈 곳을 정확히 짚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전투를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시대를 이긴 것이다. 2026년 2월 28일, 이날은 글로벌 군수시장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전까지 세계 방공 시스템의 지도는 주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야심만만한 도전자인 중국에 의해 그려졌다. 그러나 이날 이후 모든 이의 시선은 새롭고 간과할 수 없는 플레이어, 바로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테헤란의 0%와 아랍에미리트의 93.5%라는 두 숫자는 바이러스처럼 각국의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것들은 가장 직관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시장의 신뢰성 정의를 재정립했다. 한 번의 실제 전쟁이 수천 번의 방산 전시회에서의 허황된 약속보다 더 강력했다. 미사일과 드론의 위협 속에서 매일 살아가는 중동 지역 국가들의 반응이 가장 빨랐다. 그들에게 국방 조달은 정치적 성명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가장 먼저 아랍에미리트였다. 청웅-2의 탁월한 성능을 직접 경험한 후 그들은 거의 망설임 없이 막대한 추가 주문을 했다. 이는 탄약 보충뿐만 아니라 배치 규모를 확대하여 청웅-2를 핵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방공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자, 그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중동 지역 최대의 무기 구매국인 사우디는 오랫동안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의존해왔다. 하지만 납기 지연, 높은 운용 비용, 그리고 후티 반군의 값싼 드론과 미사일에 대응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비용 효율성 문제로 인해 그들은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청웅-2 실전 성능은 그들에게 완벽한 대안을 제시했다.
자, 얼마 지나지 않아 리야드는 서울에 고위 군사대표단을 파견했고 협상 테이블에 오른 주문 규모는 수십억 달러에 달했다. 더욱 상징적인 움직임은 이라크에서 나타났다. 이라크군은 오랫동안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운용해왔지만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서 러시아제 무기들의 형편없는 성능과 테헤란의 참패를 목격한 후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그들은 어렵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 기존의 러시아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한국에 청웅-2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한국 무기가 러시아의 전통적인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파키스탄의 동향이었다. 중국의 가장 확고한 동맹국인 파키스탄의 방공체계는 중국의 HQ-9와 HQ-16 시스템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테헤란의 실패는 이슬라마바드에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파키스탄 군부 내부에서 방공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청웅-2 기술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기 시작했다. 이는 극히 민감한 신호로 아무리 견고한 동맹 관계라도 냉혹한 전장의 현실 앞에서는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카타르, 오만, 점점 더 많은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방공 시스템 조달의 우선순위 목록에 올렸다. 불과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한국 방산업체들이 중동 지역에서 받은 의향서 총액은 12조 원, 약 9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나는 이 급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조용히 관찰하며 감회에 젖었다. 한국의 부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절묘한 역사적 시기에 나타나 거대한 시장의 공백을 메웠다. 이 시점에서 세계 주요 무기 수출국들은 각자 자신만의 약점을 드러냈다. 미국의 무기는 성능은 최고였지만 가격이 비싸고 납기가 느리며 까다로운 정치적 조건이 자주 붙었다. 러시아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모와 국제 제재를 겪은 후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졌고 기술 신화 또한 무너졌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첨단이었지만 아랍 세계에서는 대규모 방산 협력이 넘기 어려운 정치적, 감정적 장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중국은 테헤란의 참패를 겪은 후 고기술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쳤고 시장 신뢰는 거의 붕괴되었다. 바로 이처럼 모든 강대국들이 피로감을 드러내는 순간 한국이 실전으로 검증된 성능은 신뢰할 수 있고 가격은 합리적이며 납기가 빠르고 정치적 제약이 적은 제품을 들고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다. 그들은 영리한 사업가처럼 고객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최적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 거대 기업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투리 주문이나 줍는 대체 공급업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단숨에 판세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미칠 수 있는 막강한 전략적 선택지로 발돋움했다. 나는 이것이 단순히 한국이 더 많은 주문을 따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깨달았다. 더 깊은 의미는 한국이 중국이 한때 가장 갈망했고 가장 노력하여 차지하려 했던 생태계의 틈새, 비서국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첨단 기술 제공자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불과 몇 시간 동안 지속된 전투가 앞으로 수십 년간 글로벌 지정학과 국방산업 지도를 심오하게 바꿔놓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나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무기의 세계에서 신뢰의 구축과 붕괴는 때때로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는 여기까지 오니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실패와 성공, 신뢰와 배신의 대비는 이미 이렇게나 선명하다. 하지만 단순히 중국이 실패하고 한국이 성공했다는 피상적인 결론에만 머문다면 테헤란과 아랍에미리트 상공을 가르며 지나간 미사일들이 남긴 피비린내 나는 교훈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목격자이자 분석가로서 내가 마침내 파일을 덮고 화면을 끈 채 홀로 창밖의 밤을 마주할 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각인된 것은 더욱 본질적이고 거의 잔혹한 진실이었다. 그 진실은 이것이다. 아무리 정교하게 인쇄된 무기 홍보 책자라도 아무리 데이터가 매력적이고 문구가 화려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실제 전장을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무기 시스템의 진정한 가치도 결코 그 제조사나 구매자가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그 유일한 가치는 오직 한 도시, 한 기지, 한 하늘을 보호하고 경보 속에서 떨고 있는 시민들을 지켜냈을 때에야
비로소 최종적이고 논란의 여지 없는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비극은 바로 그들이 자신을 가장 증명해야 할 곳, 실전 효과에 극도로 민감하고 석유 달러로 투표하는 잔혹한 시장인 중동에서 가장 소중한 것, 즉 신뢰를 잃었다는 데 있었다. 그들은 기술 굴기라는 거대한 서사를 구축하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국제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수십 년의 시간과 무수한 자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테헤란 상공의 0%는 이 모든 것을 우스갯소리로 만들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미래의 주문뿐만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강대국으로서 그들의 산업 및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였다. 이러한 무형의 손실은 어떤 계약 파기보다도 훨씬 참혹했다. 반면 한국의 승리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그날 국방산업에서 가장 희귀하고 값진 사치품, 진정한 전쟁으로 뒷받침된 전장 레퍼런스를 획득했다. 이때부터 한국의 영업 담당자들은 더 이상 복잡한 PPT로 고객을 설득할 필요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 2026년 2월 28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되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두 개의 숫자가 있었다. 871과 814. 이것이 가장 강력한 판매 전략이었다. 그들은 중국, 심지어 많은 유럽의 유서 깊은 군수 강대국들조차 꿈에 그리지만 얻을 수 없었던 비장의 카드를 손에 넣은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을 되돌아보며 나의 마음은 처음의 충격, 수치심, 의심에서부터 나중의 냉정함, 분석, 수용에 이르기까지 결국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진심 어린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이것은 맹목적인 찬사가 아니었다. 사실에 기반한 존중, 심지어는 희미한 경외감이라 해도 좋았다. 나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국방산업을 발전시켜온 그들의 끈기에 경의를 표한다. 허황된 명성을 좇지 않고 실제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실용적인 정신의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역사적 기회를 포착하여 세계 무대에서 용감하게 칼을 뽑아든 그들의 용기에 더욱 경의를 표한다. 물론 나 또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엄청난 수출 성공은 한국 자국의 국방에도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전 세계에서 주문이 눈처럼 쏟아질 때 그들은 해외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자국 군대의 장비 현대화와 전투 비축량을 확보할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이것은 새롭고 더 복잡한 전략적 균형 문제이며 승리의 결실을 누리는 동시에 그들이 직면해야 할 다음 시험이기도 하다. 이것이 바로 나, 한때 데이터와 모델을 깊이 신뢰했던 분석가가 2026년 2월 28일을 목격한 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모든 것이었다. 나의 세계관은 재편되었고 나의 직업적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다시 쓰였다. 나는 종이 위의 모든 약속에 경계심을 갖는 법을 배웠고 침묵 속에서 실력으로 말하는 힘에 합당한 경의를 표하는 법을 배웠다. 같은 날, 한때 내일의 별이라 여겨졌던 도전자는 그가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 약속의 힘을 잃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저평가되었던 한 실천가는 이 업계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 전장에서 온 신뢰를 얻었다. 이것이 내가 목격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생사가 걸린 영역에서는 진실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오직 전쟁의 불꽃 속에서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는 내가 보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모든 것을 공유했다. 데이터와 사건 그 자체가 신뢰와 실력에 대한 나의 견해를 재편했다. 이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다. 만약 당신이 내 위치에 있었다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두 하늘, 두 운명에 대한 이 이야기는 당신에게 약속과 현실의 차이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들어주셔서 감사하다.